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ETF 하지성 연구원. 네, 글로벌 ETF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나스닥 성장주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IT와 헬스케어, 소비재와 같은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 주식시장 대비 강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고로 저희 리서치본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주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ETF 역시 이 IT 소비재, 헬스케어 같은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의 성과가 2019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중국 정부의 신형 인프라 투자 정책 그리고 소비 진작 정책 등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구경제,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유틸리티와 같은 구경제 섹터 대비 신경제 섹터의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ETF로 페이지 13페이지에 제가 미국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몇몇 ETF를 제외를 하고선 이 유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유동성이 다소 부족해도 이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하심이 무방하지만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카테고리를 13페이지에 정리를 했고요. 저희는 기존에 미국에 상장된 KWEB,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대표 인터넷 기업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홍콩에 상장된 2812라는 ETF로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유는 2812 같은 경우에는 KWEB와 다르게 중국 본토에 상장된 이 성장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성과 역시 2812 쪽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미국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공시하지 않는 액티브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벤치마크를 추종하지 않는 액티브 ETF가 있었지만 이들 역시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공시를 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공시 의무가 없는 이런 액티브 ETF까지 등장을 해서 사실상 뭐 뮤추얼 펀드와 거의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이런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포트폴리오 말씀을 드리면 커버 페이지를 넘겨서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ETF 그리고 국내 ETF 포트폴리오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주 ETF 그리고 채권 쪽에서는 미국 국채와 이 투자등급 회사채 ETF를 요번 에 신규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인컴 중에서는 데이터 센터 리츠, 나스닥 커버콜, 마지막 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ETF 쪽에서도 요번에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ETF를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신재생산업하고 CJ 대한통운 정연선 연구원 말씀해주세요. 네, CJ 대한통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9만 원 유지했고요. 다만 이제 연간 그 택배 실적 호조에도 글로벌 부문, 특히 해외에서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부에서 락다운 등 효과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부분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추정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5% 정도 하향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 조정폭은 제한적이었고요. 국내에서 특히 이제 운송기업 중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은 운송기업 중에서는 택배기업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 자체가 좀 기대가 좀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걸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 포인트 중에 하나가 택배 물동량 증가 외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풀필먼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LG 생활건강이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과 CJ 대한통운이 풀필먼트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쪽 사업에도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게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더 효과가 클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이 6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대략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은
택배 물동량이 올해 1분기에 22% 정도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까지 계속 글로벌 쪽 실적이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히려 좀 실적 증가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5페이지를 보시면 풀필먼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어놨고요. 풀필먼트 사업이 주는 효과는 풀필먼트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계약 물류라는 쪽에서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 계약 물류 통해서 이제 택배 물동량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풀필먼트는 계약 물류와 택배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플러스는 이제 저희가 택배를 시키시면 그 고객사가 이제 택배 주문을 넣을 때 이제 그 지파라고 해서 이제 택배 차량이 거기 가서 물건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바쁠 때에 이제 뭐 물건도 받으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좀 동선이 좀 꼬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풀필먼트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 CJ 대한통운이 알아서 물량을 다 그 곤지암 물류센터로 갖다 놓기 때문에 한밤중에 이런 식의 갖다 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 동선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부분, 그래서 비용적인 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운송기업 중에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랑 한진밖에 없기 때문에 택배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베스타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특이했던 점은 매출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다만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좀 하회했고요. 가장 큰 핵심은 P는 별로 빠지지 않았고 Q는 많이 늘어났는데 C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고, 특히 C는 운송비랑 그다음에 이제 공사 차질로 인한 비용들이 좀 증가했다. 그래서 비용 문제가 가장 좀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비용 문제가 좀 크게 발생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주는 사실 1분기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10.2%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수주는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젝트 입찰이 일부 지연될 수는 있다고 했지만 대규모로 지속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부품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 등은 일단 첫 번째는 수주가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운송비는 사실 그 베스타스가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국내외 부품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도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수주랑 실적이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국내와 해외 기업들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주가의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향후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빠르게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위축된 반면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숫자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하반기에는 다시 미국 시장이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통운 좀 여쭤볼게요. 그 대통이 뭐 택배 쪽에 MS가 거의 50%고 물류 증가율이 건 20% 이상씩 나는데 가격 상승률로 1% 정도 예상을 해놨는데 가격을 좀 더 세게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택배라는 산업 자체가 첫 번째로는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소형 택배를 더 많이 시키다 보니까 단가가 기본적으로 블렌디드 ASP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소형 물품이 늘어나니까 단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생산자는 일종의 이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하나이지만 소규모이지만 이제 고객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 협상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뭐 2에서 3% 정도의 목표를 타겟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게 협상하는 과정이 너무 고객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오래 걸려서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가격을 높였으면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협상이나 이런 게 되는 물리적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소규모 제품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마 1% 정도의 가격 인상이 거의 맥시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항공우주하고 캐터필라 최지명 연구원입니다.
네, 항공우주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매출 8,27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도 우려 있으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방산 부문 위주로 해서 전혀 영향 없이 실적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잘 나왔고요. 회사 설명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가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유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태국향으로 나가는 T590이 있는데 그 5월 납품 예정이었던 걸 그냥 3월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 그 2분기 예상 실적을 1분기로 땡겼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출에 관련된 제품들은 전부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좀 수혜가 있다라고 회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전에 로터마스터 관련해서 사고 기억을 하실 건데요. 그 관련해서 행정소송 쪽으로 항공우주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했던 충당금 200억을 이번에 환입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분기에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이익 수준을 끌어올렸냐라고 여쭤보면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예상했던 좀 수준을 좀 땡겨왔다는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지만요. 그 회사 쪽에서는 확실히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 향으로 나가는 제품 쪽은 수요가 나빠지는 걸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요. 연간으로 최대 매출은 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환차익이나 뭐 소송 승소 효과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도 이쪽에서 매출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서 가감을 해봤을 때 연간으로는 그렇게 의미 있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얘기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연간 실적 전망은 그 개선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분기에 방위사업들 국내나 해외 기업들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면 뭐 항공 부품이나 이런 쪽 제외한 순수 방산 쪽은 좋으면 좋았지 나빠진 부분들이 확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평균 밸류에이션은 좀 높아져 있습니다. 그 지난 보고서를 썼을 때 글로벌 평균이 14배였는데요. 지금 글로벌 평균은 16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반영해서 항공우주 목표 주가는 기존의 25,000원에서 27,500원으로 소폭 상향하겠습니다. 이어서 캐터필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매출 그 106.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빠졌고요. 다른 기업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YY 20.3% 정도 빠졌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뭐 밖의 실적을 제외하고 보면 YY 거의 18%, 19% 정도 빠졌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특정 기업이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캐터필러 쪽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굴삭기 회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의 굴삭기 기업들 실적 전망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캐터필러 쪽은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훨씬 걱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서 2분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캐터필러가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기업처럼 주가가 빠졌지만 사실 주가가 떨어진 폭에 비해서 이익이 떨어지는 폭이 훨씬 빠른 상태입니다. 지금 퍼로 하면 20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캐터필러가 그 지금 뭐 밸류션으로 들어갈 만한 논리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이후에는 좀 이제 대부분 굴삭기 기업들은 상반기가 연간 실적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여름 정도 되면 아마 뭐 그 이후로 경기 반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내년 업황에 대해서 좀 집중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수리온 원래 2020년도에 조기 납품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좀 딜레이 되는 건지 어떻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실적 전망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보면 방산 쪽의 매출은 굉장히 세게 차트 보시면 나와 있을 수 있고요. 방산 쪽 부분은 매출이 세졌는데 기체 부분 쪽에서 매출 전망이 나빠졌기 때문에 가감을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플랫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글로벌 이 방위 사업체들, 뭐 군수업체들 주가 동향은 뭐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시온 전부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이미 밸류션이 다 올라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가 그 특히나 항공우주나 이런 회사들은
그 항공사업에도 노출이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따라오는 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방위사 플랫포트 쓸 때도 항공 쪽이 없는 LRG, 넥소이나 이런 기업들을 더 선호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 기업 보리부동산 장주영 연구원입니다. 예. 지난 3월 9일 NH 글로벌 스탁스10에 편입된 중국 5위 부동산 개발 기업 보리부동산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부동산 계약 금액과 면적이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면적이 이제 15.7% 증가하면서 매출액 5.5%, 영업이익 8.3%, 지배지분 수익 2.6% 증가라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제 1분기 신규 건축 부지 매입 금액과 면적이 이제 전년 대비 각각 118%, 65% 증가해서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양호한 1, 2선 도시에 또한 이제 좀 신규 건축 부지 매입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 위주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이제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CRIC하고 중국 부동산 정보그룹에 따르면 1분기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의 이제 부동산 판매 금액이 전년 대비 20.9% 감소했으나 4월부터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결국은 중국 부동산 판매량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이제 중국 지방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고 중앙 정부가 가능한 부분에서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분기부터 부동산 판매 계약 금액은 이제 플러스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2분기 안정적 실적 성장과 정부의 우호적 정책에 힘입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칩니다.